안녕하십니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제일 먼저 이미지에서 보시는 저 책은 사실 2025년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책입니다. 작년 9월에 나왔죠.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위에 숫자만 2026으로 살짝 바꾸어 봤습니다. 비즈니스 트렌드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이고 너무 광범위한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소 허망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든지 2026년 경제가 어떨 것 같아요? 혹은 비즈니스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대답은 모호합니다. 누구든 간에 2026년은 활짝 꽃이 피는 듯이 좋아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내년에는 정말 암울합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년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런저런 리스크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중화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다소 허망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은 전망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매크로적인 그런 전망이 없이는 투자자도 그렇고 직장인의 활동도 그렇고 어떤 기준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매년 여러 가지 형태의 리스크가 나타납니다. 리스크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잠재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떤 경제 책자 저자는 블랙 스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 언제든가 있을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걸 알기는 알지만 그것이 딱 터지기 전에는 대비하기도 힘든 그런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100% 예측을 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다시피 계산된 리스크, calculated risk를 갖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혹은 뭐 외환에 투자를 하든 어떤 형식으로 투자 활동을 한다 할 때 계산된 리스크를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은 여러 가지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는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내가 찾는 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계산된 리스크입니다. 트렌드서라고 해서 출판업에서도 하나의 일종의 장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10월, 11월 정도까지 그 다음 해에 경제나 뭐 비즈니스나 이런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트렌드서가 나오게 되죠. 이 추세의 시작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그 책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비즈니스는 어떨까 그런 거를 예측하는 책을 썼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세계 경제는 어떨지 AI 분야는 어떨지 각종 방면에서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런 책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보통 한 1년이면 한 3, 40권씩 쏟아져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쓰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서 뭐 거의 모든 산업을 한번 언급을 해보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거의 뭐 14개, 15개의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을 건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너무 좀 욕심도 컸고 무모한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6년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더 초점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루는 영역을 7개로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은 방산조선 그리고 반도체 그 외에 이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는 전력기기 그리고 바이오 원전 배터리 이런 식으로 분야를 좀 많이 줄여서 했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딱 그중에 딱 하나 K방산입니다. 방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1시간 정도에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제약이 돼 있겠죠. 단 하나의 산업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지만 오늘 한번 가능한 여러 가지 측면을 K방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K방산, 갑자기 K방산일까? 사실은 2, 3년 전만 해도 방산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사람들한테 다가오질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 당시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몇 개 기업들은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방산이 그렇게 중요하거나 크거나 대단한 줄은 몰랐죠. 근데 알고 보면 한국의 방산의 역사란 것이 거의 반세기입니다. 거의 반세기. 그리고 시작은 정말 미약했죠. 6.25 전쟁 끝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에 원조를 얻어가면서 처음에는 뭐 무기를 만들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고 그저 뭐 부품이나 조달을 할까 하는 그 정도였는데 그 4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개발과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한 2, 3년 전부터죠. 전 세계의 방위 산업이라는 데서 대한민국이 명함이나마 들이밀 수 있게 된 게 한 3, 4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도 물론 뭐 소수의 그런 수출이나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최근 그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눈부신 성장을 했고 그 결과 작년에 이어서 25년 올해는 방위산업 수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게 이제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계속 순항이 예상된다. 이 산업에 대해서만큼은 2026년에 대하여 내년은 정말 좋습니다. 라고 말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수요 자체가 엄청나게 커져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진다. 적어도 앞으로 한 3, 4년, 적어도 한 3, 4년 동안은 수요 자체가 다시 말해서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는 시장만 커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K방산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 경쟁력의 그 내막은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로 K방산은 2026년 그리고 중단기 그러니까 최소한 한 3, 4년 동안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24년 말 수주 잔고도 어마어마합니다. 수주 잔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이런 산업들에서는. 그래서 2027년까지는 아마도 세계 4대 방산 수출 국가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도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방산은 육해공 가리지 않고 이미 무기의 무기 체계 수출하는 다양성이 굉장히 넓어졌고 그다음에 수출의 대상도 2022년만 해도 한 4나라 정도였어요. 그러던 게 지금은 15나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기술과 성능이 이제 나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미 단계가
어떤 무기 같은 경우는 수입했는 나라들이 모여서 유저 클럽을 만들 정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록히드 마틴 같은 그런 아주 선진국의 최강 방산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자들한테 자문을 구할 정도입니다. 일부 항공이나 군함이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기술자들 보고 이거 어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하고 자문을 구할 정도로 기술이 높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그 K방산의 호황이 그냥 이야기나 전망이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수치로도 증명이 돼요. 최근 몇 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2025년 올해 5월달 그 방산 대장주 몇 개를 모아서 시가총액을 해보면은 자동차 산업의 대장주 시가총액을 훌쩍 넘어섭니다. 근데 그게 6개월 전만 해도 자동차 대장주의 그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방산의 대장주라고 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가가 급등을 해서 지금은 현대차의 시총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방산의 위용을 지금 보여주는 실제 수치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그 방산을 테마로 하는 ETF가 많을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많은 그 방산 ETF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K방산의 종목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한 위상이 높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ETF에 포함됐다는 것은 많은 자금이 우리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봤죠. 그래서 단기, 중기 모두 전망이 어느 산업보다도 밝다. 그래서 제가 몇 달 후에 이제 출간하게 될 책에도 일단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반도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달리 방산을 제일 앞에 배치를 했습니다. 자, 우선 방위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특징을 잠깐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은 K방산의 특징은 조선이나 원전 산업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말씀드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은 조선, 원전에도 거의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첫째는 이 방산 비즈니스가 덩치가 크다. 그러니까 거래 하나하나가 엄청 큰 규모입니다. 뭐 상상을 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폴란드의 K2 전차가 180대 팔렸어요. 몇 년 전에 180대가 팔리고 이번에 추가로 180대가 나갔는데 그 180대 한 건이 8조 8천억 원입니다. 한 건이. 그리고 미사일에 해당하는 유도무기 천궁2 이게 UAE에 팔릴 때 한 건이 4조 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한창 캐나다에서 이제 입찰 형식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잠수함이 4척이 있습니다. 잠수함. 그 4척 비용이 거의 33조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조를 짜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캐나다에 지금 열심히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MRO라고 들어보셨죠? MRO, Maintenance, Repair, 그리고 Overhaul. 이 수리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그 MRO 비즈니스만 해도 한 척 MRO 하는데 200~300억씩 합니다. 최근에 하나오션이 그 하나그룹이 미국 군수 지원함을 MRO를 했거든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고치고 보수하고 뭐 정비하는데 그런 정도의 돈이 드는 거죠. 잠깐 그 방산을 벗어나서 원전 얘기를 하자면 체코의 최근에 원전 수주 확정이 되어서 신문에 꽤 크게 난 거 있죠. 그 원전 한 세트가 26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전 경우는 아까는 이제 배 만드는 거랑 수리하는 거 비교를 해봤지만 원전 같은 경우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해체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고리 1호기인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해체가 확정이 됐는데 그 해체하는 비용만도 2조 가까이 됩니다. 1조를 훌쩍 넘어서죠. 그런 정도로 이 K방산이나 조선 원전 등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역시 뭐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무기 체계란 게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수되는 따라오는 비즈니스가 또 엄청납니다. 각종 뭐 소모품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부수로 들어가는 시설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요즘처럼 그 전산화되고 컴퓨터화되고 AI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무기 체제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제하는 시스템 같은 거 이런 부수적인 비즈니스가 또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런 뭐 첨단 기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풍선 같은 거 풍선 아실 거예요. 풍선 신동이라고 해서 동을 이렇게 늘려서 뭐 바도 만들고 판도 만들고 하는데 그게 주 비즈니스이지만 풍산의 두 번째 비즈니스는 포탄 만드는 거예요. 포탄. 온갖 종류의 포탄을 다 만듭니다. 뭐 장갑차, 자주포, 군함, 항공기 등에서 쓰이는 온갖 종류의 포탄을 만드는데 그 포탄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K2 전차 수출을 되게 되면은 포탄이 따라가는데 그 포탄만 3,500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뭐 항공기 같은 걸 만약에 전투기를 팔았다. 그러면 그 전투기에 해당되는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 그 시스템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종사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팔아야 되죠. 뭐 그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수적인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 하나의 특성은 수명이 길다. 라이프 사이클이 무지하게 길다. 한번 무기 체제를 사게 되면 오래 쓰죠. 한두 달 씁니까? 1, 2년 씁니까? 20년 막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내기도 힘들고 또 한 번 따내면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그 진입 장벽이랑 아마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일단 한번 무기 체제를 채택을 해서 수입을 하게 되면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사람이 한두 개 아니겠죠. 바이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한번 어떤 거래선과 비즈니스를 이룩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비즈니스 선으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방산도 마찬가지로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일단 비즈니스에 성공한 회사들로서는 대단히 이로운 점이죠. 그 다음에 MRO, 방금 말씀드렸던 MRO 비즈니스가 새로이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기 체제를 그냥 하나를 이렇게 세트로 파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녹도 쓸고 어디 고장도 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쳐주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새로이 떴는데 그게 워낙 그 자체가 덩치가 또 크기 때문에 비즈니스로서의 아주 독립된 비즈니스로서의 그 위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들으셨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다른 것보다도 이런 군함 관계, 군함 수리 보수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만드는 것까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MRO는 육해공 다 해당됩니다. 육해공 다 해당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이제 해상
군함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항공이 하는 항공기 MRO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MRO라는 비즈니스가 새로의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그런 특징이 또 하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방사는 아무래도 국가 방위에 해당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경제 외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진영 논리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K방산의 호황에 있어서는 이 모든 특징들이 전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산을 둘러싼 환경이란 것이 뭐 궁극적으로는 수요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방산 무기 체제를 향한 수요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간단히 말하면 지난 10년 동안 계속 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방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제일 밑에 써놨죠. 지난 10년간 계속 이렇게 증가했다.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다들 무기를 갖추어야 되고 무기를 못 사서 안달이고 좀 더 나은 무기를 살라고 난리들일까? 그 배경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 전쟁을 하지 않고는 못 사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고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옆에서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걸 또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런 식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기체제 혹은 방산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강한 거죠. 특히 2022년인가요? 3년인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로 그런 갈등 상황이 계속되었고 거기다가 중동에서 또 이제 사태가 벌어졌고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불길을 아주 끼어 얹은 것이 요소가 하나 있죠. 사람이. 그게 바로 미스터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 이제 세계 경찰 하기 싫어. 세계 경찰 안 할래? 돈만 괜히 들고 말이야. 우리는 얻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각자 안보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된 겁니다. 특히 유럽에. 유럽은 각국이 뭘 갖고 있어요? 나토라는 튼튼한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토를 믿고 계속 뭘 해왔냐 하면 군비 감축을 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유럽의 각국들이 감축을 계속 해왔어요. 재래식 무기도 줄이고 재고도 줄이고. 왜냐하면 나토가 있어. 미국이 있잖아. 미국이 책임져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 온 거죠. 근데 트럼프가 그걸 이제 박살을 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국방비는 각국의 GNP의 최소한 5%야. 그 이상 써.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 수요가 더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 중동 국가들은 페트로 달러라고 해서 원유 팔아서 번 돈이 대체로 이제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탈석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죠. 그러다가 이 방위 문제, 안보 문제가 급속히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돈을 쓰더라도 최첨단 무기를 가져오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중동에서의 수요도 굉장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중 갈등도 있죠. 미중 갈등이란 게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겠지만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극동 지역의 분쟁은 국지전이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극동 지역에 우리가 있는 극동 지역이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그런 그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마지막 한국 무기는 괜찮아. 이 말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그 방산이 운이 좋았던 것이 사실 이 무기 체계라는 것은 국가 방위에 관련되고 국가 방위라는 것은 자기 각국이 속한 그 진영이 있잖아요. 뭐 루마니아하고 예를 들면 대만하고 혹은 한국하고 사고방식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국가 안보에 대해서. 또 미국을 추종하는 국가나 미국과 좋은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산 혹은 중국산 무기를 살라 그러면은 껄끄럽겠죠. 그리고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지금 저 경우는 한국이 뭐 그렇게 뭐 저 전 세계 저 분쟁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뭐 편들어서 유난히 물론 미국의 우방국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을 특별히 편들어서 뭐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사는 나라에서 생각할 때 미국 거 좀 껄끄러운 나라가 있을 것이고 러시아 거, 중국 거 껄끄러운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 거 그러면 한국은 괜찮아. 한국 무기는 뭐 어디를 갖다 놔도 괜찮아. 해서 한국은 정치적으로 여기 블렌드하다고 해놨잖아요. 정치적으로 블렌드해요. 그러니까 아주 꺼끌꺼끌한 그런 게 없고 담백한 거죠. 담백해. 그래서 무기 사는 사람들이 비교적 큰 걱정하지 않고 한국 무기는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그런 경쟁력이 또 막강하기 때문에 박수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부터 계속 제가 언급해 왔던 K방산의 경쟁력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거야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번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돼야 되겠죠. 기술이 돼야죠. 그렇죠. 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정밀한 그 제품입니까? 무지무지하게 정밀한 제품이고 추호의 거르침도 없어야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기술이 단연 1번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제조에 관한 한 이렇게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조에 관한 한. 뭐 물건을 만드는 것에 관한 한은 일단 자랑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약간 뭐 기획이나 설계 이런 데서는 조금 모자란 점이 있을지 몰라도 만들어줘 하면은 정확하게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력에 있어서는 제조 역량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게 일단 K방산의 첫 번째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록히드 마틴 같은 그런 큰 회사들도 아주 내놓고 칭찬을 하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냐 하면 물론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그 제조 그러면은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가발 만드는 거. 가발 만드는 걸로 시작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철강, 석유화학, 가전, 반도체, 자동차 뭐 온갖 분야로 다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런 모든 분야에서 아주 정밀성을 요구하는 제품의 혹은 시스템의 제조를 한국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어들의 수요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런 그 제조 역량은 아주 나무랄 게 없는 거죠. 꼼꼼하고 정확하고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것. 방산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 맞춤형 제작이
뛰어나다는 말씀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쓰는 무기랑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랑 상당히 다를 겁니다. 중동에는 뜨겁고 사막이라서 모래가 많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같은 무기를 갖다 내놓으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K방사는 거의 모든 무기 시스템이 바이어들의 수요에 딱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호주의 경우에는 아예 호주만을 위한 모델을 애시당초부터 호주만을 위한 모델을 만들 정도입니다. 레드백이라고 해서 그 정도로 그 각각의 니즈에 맞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싸다 혹은 비싸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육해공 중에 항공 분야에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데 KF-21이라고 해서 일명 보라매입니다. 보라매. 이 전투기가 가격이 대당 1,000억에 가깝습니다. 980억, 1,000억 정도인데 그거와 경쟁하는 뭐 프랑스의 라팔이라든가 미국의 F-16인가 뭐 그런 것들에 비하면 그런 저 선진국의 비행기들 전투기들은 1,500억이에요. 1,500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가격 차이죠. 그런데 성능은 그러면 어떠냐?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성능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낫다라는 평을 받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게 이제 그 K방산의 두 번째 경쟁력입니다. 이제 가격이 싸다 그러면은 이제 신문에도 가끔 나죠. 신문에도 가끔 나고 원전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거 덤핑 아니야? 덤핑 아니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수주하려고 말이지 가격을 무조건 깎아가지고 덤핑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 말썽이 많았죠. 덤핑 수주. 근데 그거를 말로만 아니야. 이거 제가 받고 하는 거야. 덤핑 아니야.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수치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그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보면 됩니다. 영업이익을. 그걸 봤더니 굉장히 좋아요. 덤핑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이익의 규모도 그렇고 이익률도 그렇고 몇 퍼센트나 되느냐. 그런 걸 봤을 때 방산 기업들이 굉장히 영업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덤핑은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대단히 좋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이게 방산 특유의 그런 그 요소인데 납기가 잘 지켜진다. 그러니까 이 무기 체제란 것이 오래오래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무기 체제를 도입할 것인가, 그리고 실전에 군에 배치할 것인가. 해서 오래오래 몇 년을 두고 연구를 해서 무기를 발주를 했는데 2년 후에 준다고 했던 놈들이 3년이 돼도 소식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가 봅니다. 수출 시장에서. 그래서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납기 안 지키로 유명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한국은 납기를 칼같이 지킨다. On time delivery라고 그러죠. 칼같이 지킨다 하는 것이 명성이 나 있어요. 평판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K방산을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은 뭐가 유달라서 이렇게 납품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남북한 대치 상황이라는 그 현실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맨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뭐 거의 테크니컬리는 전쟁 중이니까 휴전 상황이지만 전쟁 중이니까 늘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 만드는 것도 늘 준비가 된 상황이죠. 거기에 비해서 유럽이나 미국 상황이 다르죠, 완전히.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식 무기도 줄이고 군비 감축하고 그런 쪽만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를 만들려고 해도 이제는 갑자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조 역량을 회복한다는 것이 진짜 하루 이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늘 항상 준비가 되어 있던 나라들은 납기를 짓기가 쉬운 거죠, 훨씬. 그래서 납기 준수라는 이 요소 하나만으로도 K방사는 상당히 환영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 실전 성능이라는 것도 그렇죠.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남북한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무기 체제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바로 실전에 넣어서 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우크라이나로 쫓아간 회사가 어디라고 그래요? 펠런티어라고 그러죠. 펠런티어. 미국의 펠런티어가 전쟁만 나면 쫓아가서 이제 우리 시스템 좀 써보세요. 우리 시스템 써서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성능이 좋은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공짜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회사가 펠런티어거든요. 그만큼 무기 체제는 실제로 써봐야 되는 거죠. 써봐서 그만큼 효능이 나온다 하는 것을 증명이 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성능을 테스트하고 육해 공군이 늘상 무기를 실전에 넣어서 해보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실전 기회가 대단히 풍부하다. 그런 얘기를 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어떤 분야의 어떤 기업들이 어떤 무기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느냐. 세 개로 나눠 봤어요. 육해공으로. 여기는 on land, 육군. 그다음에 at sea, 해군. 그다음에 in the air, 공군. 이렇게 셋으로 나눠 봤습니다. 육군 쪽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제일 초기부터 이제 수출을 시작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주로 우리가 잘 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 세 회사가 가장 활발하게 선도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K9 자주포, 그다음에 로템은 K2 전차, 그다음에 넥스원은 궁 시리즈라고 부르는 전궁, 신궁 이런 것들, 현궁 이렇게 대표적인 무기 체제를 갖고 있죠. 그 중에서 이 궁 시리즈는 말하자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영화에도 나왔죠. 신기전. 그다음에 거북선에서 썼다는 대장군전. 이런 전 이게 바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런 DNA가 있는 거죠, 사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주포 K9 자주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 세계의 자주포의 절반 이상을 K9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베스트셀러 명작입니다. 그리고 전차 아까 말씀드린 호주용 레드백이라고 하는 전차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미군이 이란을 때렸잖아요. 그때 나왔던 벙커버스터라는 게 있었죠. 벙커버스터. 그 벙커버스터에 해당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도 있어요. 그게 현무라고 하는 겁니다. 현무 5가 바로 한국형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사시에 여차하면은 평양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는 게 현무 5입니다.
그리고 현대로템은 주로 이제 K2 전차로서 최근에도 엄청난 수주 실적 올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이제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다른 회사의 무기 시스템의 일부 장비로 또 많이 들어갑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넥스원의 그 미사일 그런 그 체제도 지금 국산화율, 여기 국산화율을 적어놨는데 95% 엄청난 그 국산화율이죠. 그럼 저쪽에 K2 자주포 같은 경우 K2 전차 이런 것도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 이상 막 이렇게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부품인 엔진, K9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엔진을 받아서 쭉 사용을 해오다가 국산화를 했는데, 왜냐하면 엔진을 남의 걸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수출을 마음대로 못해요.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국산 엔진을 만들자. 이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국산화를 완료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국산 엔진을 달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KF-21 같은 그런 전투기는 현재 국산화가 진행 중이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뭐 완료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엔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마저 국산화가 다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야말로 수출 활동에 제약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넥스원의 저런 그 궁 시리즈가 누적으로 이미 20조 원 가까운 수주를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외에는 뭐 지상 무기 중에서도 이제 요즘의 최신의 추세인 무인화. 무인화가 워낙 널리 퍼지니까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전차, 장갑차 이런 것도 무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군함, 물론 소형 군함이겠지만 군함도 무인화, 수상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무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것도 사실은 무인화의 한 일부겠죠. 바다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바다에는 뭐 각종 그렇죠. 구축함이니 무슨 호위함이니 등등 해가지고 각종 군함들 만드는 한화 오션. 그리고 특히 잠수함이 3,500인가요? 3,000톤급 대형 그 고급 잠수함. 이게 이제 수출의 제일 큰 관건인데, 작은 규모의 잠수함은 이미 우리가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3,000톤급, 우리나라 안에서는 3,000톤급이 뭐냐 하면은 도산 안창호 함이죠. 그런데 수출은 아직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화와 HD 현대중공업이 팀을 짜서 잠수함을 꼭 수주를 하자 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것도 물론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그거지만 그 미국 시장을 노리고 그 필리 조선소라는 현지 조선소를 이제 샀어요. 위치는 필리 조선소가 미국에 있지만 원래는 호주 회사의 소유 조선소였습니다. 근데 그 호주 회사로부터 필리를 산 거죠. 사서 미국 공략의 전초 기지로 삼았습니다. 사놓고 보니가 아니라 살 때부터 알았죠. 뭐 워낙 그 오랫동안 제조도 엉망이었고 한 해에 뭐 한 척 정도 만들까 말까 이런 정도 형편없는 그런 조선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기술진이 가서 지금 전부 업그레이드 시키고 준비해가지고 아마 내년쯤에는 상선을 뭐 수주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특히 미국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상륙함, 초계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배와 함께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최첨단의 이지스함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MRO 비즈니스, 현재로서는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HJ중공업. HJ중공업은 중형 조선소입니다. 대형이 아니고 조그마한 회사인데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주로 MRO 비즈니스를 노리고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오션은 SK 그룹의 SK 오션 플랜트하고 여기 보다시피 함정 MRO 클러스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맹을 지금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O 비즈니스는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공군 분야 카이로 알려져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KF-21 전투기, 이 전투기라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개의 그 단계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1세대부터 5세대 이렇게 해서 5세대까지 가게 되면 스텔스 전투기가 되는데 이 KF-21은 4.5세대라고 합니다. 왜 4.5라고 하는지 기술적으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스텔스 기능을 장착하고 싶으면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만들어놨다 해서 아마 4.5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 국산화 지금 진행 중이고 아직 KF-21 수출은 한 대도 못하는 상태이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특히 동남아 쪽으로 전투기 수출을 많이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리온의 특징은 하나의 플랫폼, 이거 꼭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 플랫폼 하나를 수리온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플랫폼을 변형시키면서 9개의 서로 다른 모델의 수리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수요에 맞게 그런 그 모델을 조절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륙 공격용 헬기 그런 것도 있고 의무 후송용 헬기 메디온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에 기뢰를 제거하는 그런 소해 헬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9가지 형태의 그런 헬기를 용도별로 생산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공 분야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이 이용되었던 드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앞으로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렇죠 엄청나게 비싼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서서 기껏해야 한 5, 60만 원 하는 드론으로 그거를 박살을 낼 수가 있으니까 전체 드론 산업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는 압도적인 경쟁국인데 군용에 있어서는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 쪽에도 K방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인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투기나 군용기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시뮬레이터 말씀드렸죠. 조종사를 훈련하는 시뮬레이터도 이미 K방산에서 어느 정도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 활동을 하시는 분이든 의사 결정을 하고 혹은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우선 신경을 좀 쓰셔야 할 것이 큰 그림도 반드시 알아두자.
큰 그림에 몰두하면은 뭐 학자가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큰 그림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두잖아요. 금리, 뭐 외환, 그다음에 부채, 뭐 그런 것들. 근데 일단 국내 경제, 우리 도메스틱 경제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25년, 26년 정도만 이야기한다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요소,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요소는 새 정부 출범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의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풀 서포트죠. 적극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국의 경쟁력이 자꾸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만 경제학에서 어떤 그 성장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S 곡선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리다가 어느 한 계기에서 그게 확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게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는 다시 성장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S 곡선을 그린다 하는 그런 기본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가 이제 성장력이 떨어지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 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처럼 연 11% 이런 성장 없습니다. 무슨 뭐 정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성장 올해 얼마입니까? 뭐 0.6%, 1% 미만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하품 나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성장률이 앞으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쟁력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사실 맞대서 경쟁하는 나라가 크게는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에 따라잡히느냐 마느냐 얼마 만에 우리가 따라잡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깐 얘기 들어보면 이런 재미있는 그 도표를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고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첨단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의거해서 AI다, 반도체다, 뭐 양자다, 별별 그런 첨단 그 과학에 있어서 중국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서 이 도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GDP 저쪽 세로축을 보면 GDP에서 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제조업 없으면 한국 산업은 쓰러진다 할 정도로 제조업이 중요합니다. 독일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뭡니까? 첨단 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걸 봤을 때 여기 이 도표에서 우측 상단을 차지하는 나라일수록 중국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 제조업이나 모든 경쟁력이 좋아지면 질수록 우리한테는 극도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란 것이 자꾸 나빠져서 회복하기가 힘들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중국에 밀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예요? 수출이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내수도 그걸 지탱할 만한 규모가 안 되고 더더구나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주된 우리의 성장 동력인데 저렇게 중국한테 우리가 치이고 뒤처지고 하면은 결국은 수출에서 동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지금까지 말한 게 이제 국내 경제고 국제 경제는 여기서 뭐 트럼프 때문에 꼬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상황 관세 전쟁이니 사실 말이 안 되는
도무지 이성적인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말에 나왔던 챗 GPT 때문에 생성 AI라는 것이 확산이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 AI가 발전하는 것은 속도를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획기적인 기술이 되는 겁니다.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어디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걸 항상 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큰 그림을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는 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이다 이런 거 있지만 일단 2026년을 이야기하기에는 저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는 좀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 주로는 K방산을 위주로 해서 2026년도에 경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시고 싶은 것, 네, 잠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그 방산 관련인데 이제 팔란티어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시기에 팔란티어가 어떤 기업인데 이렇게 방산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AI에서 전반적으로 AI에서 가장 돈 버는 기업이 그러면 지금처럼 팔란티어인지 우리나라도 그런데 팔란티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작은 영역은 깊게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런티어도 저는 사실 미국 쪽에 있는 그 종목들을 별로 연구를 안 하는 편이라서 모르기는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팔런티어라는 데가 AI 기술을 방산의 그 무기 체제에 도입을 해서 실제 전쟁에서 어떤 그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고 팔런티어가 재작년인가부터 해서 끊임없이 우상향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방산업이 그런 것처럼 어떻게 들어가려면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AI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느냐 그것도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AI 비즈니스로 인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은 글쎄요 제가 볼 때는 MS나 뭐 오픈AI나 혹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엔비디아의 AI 칩이거나 뭐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K 방산할 때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는 그 우리나라가 미국이 전투기 엔진을 만드는 게 100이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몇 번째 정도로 따라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이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군함이라든지 만드는데 그러면은 미국은 조선이 망가졌는데 그럼 군함도 못 만들고 항공모함도 못 만들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군함하고 항공모함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쇠락하기도 했지만 특히 조선 분야에는 거의 뭐 정말 완전히 망가졌다 해도 좋을 정도로 배를 만들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미국에 예를 들면 해군이 쓰는 그 군함은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그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가 미국에 들어갈 때 그런 법안들이 궁극적으로는 개정이 되고 그래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이제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현지 조선소를 3으로 해가지고 현지 회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름이 한화 필리 조선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회사는 엄연히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군함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기술자도 대량 파견해서 전부 조정을 하고 있고 기술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곧 제작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LNG 운반선을 이제 수주를 해서 만들게 되고 곧 상선과 그다음에 군함까지 만들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항공모함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고 군함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확실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빠르면 2026년에도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MRO 비즈니스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미국 쪽의 상황은 미국 자체로서는 도저히 지금 조선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한화가 거기 들어가서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의 자격으로서 그런 건조를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엔진 아까 말씀하신 엔진은 KF-21 이야기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거의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이면은 전투기 엔진까지 국산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육군 쪽에 있는 엔진은 거의 다 국산화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공기 쪽에도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셈이고 바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함정 쪽은 엔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저 한은 배를 움직이는 엔진을 한국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물론 뭐 STX 엔진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뭐 S&T 다이내믹 뭐 등등 해서 이제 그런 관련된 회사는 있는데 배를 움직이는 엔진을 만드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선박이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엔진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거 책을 쓸 때 공부했는 것도 보니까 중형 엔진들은 한국이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탱커라든지 아니면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엔진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장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